자, 아까 그 아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112쪽입니다. 페이지 112쪽. 자, 그 112쪽을 다시 좀 펴보세요. 그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아내는 집안의 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고 어떤 가난한 농민 부부의 아내 팔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 아내는 몇 년작이냐면 1935년작이에요. 자, 조금 더 아까 좀 안 한 거 좀 쓰겠습니다. 자, 아내는 몇 년작이라고요? 1935년작. 집안의 해라는 뜻이 이 아내에서 아내가 나왔다고 그랬죠. 일본어로는 이제 카나이라고 그래요. 카나이 아내를. 카나이란 말 씁니다. 가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뭘 많이 썼다? 토속어, 비속어, 토속어하고 비속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쓴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필기를 좀 해주세요. 토속어와 비속어를 많이 썼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아내의 쓸모인데, 자, 아내의 쓸모. 자, 이 아내의 쓸모는 뭐예요? 아내의 쓸모는 바로 이 생계 수단이 될 자식, 생계 수단이 될 자식이죠. 낳기죠. 그러니까 생계 수단이 될 자식을 낳는데 이제 아내의 쓸모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농민 소설 이야기도 했었죠. 농민 소설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3쪽으로 다시 가면 113쪽을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등장인물 배경 이런 이야기 다 했었죠. 시 공간적인 배경과 등장인물 시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 나의 눈으로 이 아내에 대해서 서술하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13쪽을 보시면 113쪽 보세요. 113쪽에 이제 보면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13쪽에 자, 세 번째 단락을 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마가 훌떡 가지고 양미간이 벌면 소견이 탁 트였다지 않냐. 그럼 좋긴 하다만 그다음 밑줄 쳐보세요.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이조로 둥글럽적이 내려온 하관에 멋없이 쑥 내민 것이 입이다. 이렇게 해놨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박색의 외모 묘사했다는 거예요. 박색의 외모를 묘사했다. 이렇게 필기하세요. 거기 아기자기한부터 시작되는 거 있죠? 박색의 외모를 묘사했다는 거,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내려가다 보면 두툼한 하나 건순, 이게 이제 위로 들린 입술을 이야기해요. 9번 각기 나오죠? 건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 113쪽이에요, 113쪽. 그래서 113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잠깐만요. 113쪽을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에. 거기 좀 보고 있어요. 거기 그 두 번째 줄, 아기자기한이라고 써진 걸 보세요. 113쪽. 그래서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이조로 둥글럽적이 내려온 하관에 멋없이 쑥 내민 것이 입이다. 이게 뭐라고요? 박색의 외모 묘사. 그 부분이 박색의 외모 묘사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코나 좀 똑똑히 생겼다면 얼마 나겠다. 그다음에 첫째는 10번 나오죠. 첫째로란 뜻이에요. 눈에 띄는 것이 코인데 이렇게 말하면 숭을 보는 것 같지만 먼 산 바라보는 이 도야지는 돼지를 말한 거예요. 돼지를 여기서 도야지라고 써놨습니다. 돼지. 먼 산 바라보는 돼지 코가 생각이 난다. 상당히 좀 그 써놓은 거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묘사가 이 김유정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희화화라고 그래. 희화화. 그러니까 웃기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써보세요. 웃기게 표현한. 희화화란 말 되게 많이 씁니다. 문학 공부하시다 보면 희화화 꼭 알아두세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뭐예요? 뭐와 희화하겠어요? 과장과 희화하죠. 과장과 희화화.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과장하는 거, 웃기게 표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진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 그 책의 내용은 꼭 여러분이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제 설명을 좀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쓸모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 또 좀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 아내의 쓸모. 아내의 쓸모는 첫 번째는 노예화. 아내의 쓸모. 노동력이죠. 노동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의 출산. 세 번째는 화풀이의 대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아내의 쓸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118쪽 보세요. 118쪽.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우리가 요즘 먹는 것은 내가 나무 장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무 장사란 말이죠. 나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먹는 것은 이 나무 장사를 통해서 벌어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장사. 그래서 이제 그 118쪽에 위에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오면 거기 좀 밑줄 주세요. 118쪽에 똘똘이는부터 쭉 해서 처먹지 않나까지 거기 세 줄 있죠? 밑줄. 똘똘이는 4살짜리 어린애 보니까 한 보시기. 나는 지 아버지니까 한 사발에 또 반 사발을 먹고 그런데 너는 유독히 두 사발을 먹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뭘까요? 밥을 많이 먹는 아내죠. 거기다 필기하세요. 밥을 많이 먹는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19쪽을 보겠습니다. 119쪽 보세요. 119쪽. 자, 119쪽을 보시면 119쪽. 자, 첫째 줄 볼게요. 이간 농사를 지어서 뭘 하느냐? 우리 들병이를 나가자. 들병이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들병이. 자, 거기 37번 그 각주를 보세요. 들병장수, 병에다 술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을 낯잡아서 이르는 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따는 내 주변으로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훌륭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음, 119쪽의 마지막 밑에서 두 줄을 보세요. 119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서 또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집에 들어오면 연을 앞에 앉히고 소리를 가르치겠다. 우선 내가 무릎 장단을 치며 아리랑 타령을 한번 부르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넘겨보세요. 아라리요. 춘천아 봉이사나 잘 있거라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또 쭉 하고 있습니다. 121쪽을 보세요. 121쪽을 보시면 그 마지막 줄 피었네 피었네 연꽃이 피었네 거기 넘겨보세요. 122쪽 피었다고 하였더니 봄 동안에 움쳤네까지 여기까지 밑줄자. 그러니까 움쳤네는 움츠렸다는 뜻인데 이게 결국 뭡니까? 아이를 자 써보세요. 업고 야하게 찾아가. 찾아가서 뭘 배워요? 창가를 배워나네. 이렇게 필기하세요. 아이를 업고 야하게 찾아가서 뭘 배웠다? 창가를 배워온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인 풍조가 뭐냐면 1930년대 뭐예요? 농촌 진흥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1930년대 농촌 진흥 운동. 지금 122쪽 보고 있어요. 1930년대 농촌 진흥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농촌 진흥 운동에 나온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요? 네? 시문의 상록수.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시문의 상록수는 무슨 운동에, 러시아의 무슨 운동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부나로드. 이건 영어로 쓸게요. 부나로드. 영향. 부나로드가 뭐냐? 러시아어인데, 민중속으로. 민중속으로.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러시아의 부나로드 운동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부나로드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민중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속으로. 이건 아마 강의에서는 안 나왔을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러시아의 무슨 운동? 분하로드. 대표적인 작품 뭐라고요? 시문의 상록수.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1930년대가 바로 농촌진흥운동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좀 알아두시고요.
음, 그다음 이제 124쪽을 보세요. 124쪽. 124쪽으로 넘어가서 거기 이제 보면 그 마지막 단락. 이런 기맥을 알고 년을 농락해 먹은 놈이 요 아래서는 뭉태놈이다. 이렇게 나왔죠? 놈도 더러운 놈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들병이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들병이 일을 위해서 가정에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들병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요? 가정에 소홀해짐. 이렇게 필기하세요. 그래서 뭉태놈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뭉태와 뭐 하는 아내예요? 술을 마신 아내죠.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술을 많이 마시니까 술 취한 아내를 집에 데려오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필기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아내가 뭘 포기해? 들병 일을 포기해야죠. 이 들병이 일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보면 119쪽을 펴보세요. 좀 늦게 오신 분은. 119쪽에 각주 37번을 보면 각주 37번을 보면 들병 장수해 갖고 나옵니다. 병에다 술을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을 낯잡아서 이르는 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면 그 125쪽을 보세요. 125쪽. 125쪽에 이제 제일 밑에 막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25쪽을 넘어갈게요. 126쪽을 볼게요. 126쪽. 126쪽에 그 뭡니까? 밑에서 한 일곱 여덟 째 줄 보면 구구루 60번 구구루 제 생긴 대로라고 나왔죠?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몸성이 있다가 연애 자 연애 자식이나 쏟아라 이 밑줄 적으세요. 연애 자식이나 쏟아라. 이거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다음 보세요. 뭐 많이도 말고 굴대가 61번 나오죠? 키가 크고 몸피가 굵으며 살갗이 검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루었다. 같은 아들로 15이면 족하지. 가만히 있자. 한 놈이 1년에 벼 10섬씩만 번다면 15섬이니까 150섬. 한 섬에서 더도 말고 10원 한 장씩만 받는다면 죄다 1,500원이지. 1,500원, 1,500원, 사실 1,500원이면 아이고, 이건 참 너무 많구나. 그런 줄 몰랐더니 인연이 뱃속에 1,500원을 지니고 있으니까 아무렇게 따져도 나보다는 낫지 않은가? 뭐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 거기다 좀 쓰세요. 바로 낳지도 않은 아이를 뭘로 환산합니까? 돈으로 환산하는 환산하는 뭐예요? 어이없는 공상이죠. 어이없는 공상. 남편의 공상이죠. 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낳지도 않은 아이를 돈으로 환산하는 뭐라고요? 어이없는 공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7쪽에 이제 보면 그들의 윤리, 우처와 우부, 가난한 남편과 가난한 아내 이야기인데 아내 팔기 모티프. 여러분 모티프란 말은 뭐냐면 자, 이거 좀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문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 모티프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자, 모티프. 근데 이게 모티프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걸 모티브, MOTI 필기하세요? 이렇게. 자, 이 두 개는 뭐냐? 동기라고 번역합니다. 동기.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시면 이 모티브를 화소라는 말 써요. 화소. 화소. 화소는 뭐냐? 이야기의 바탕.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화소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실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화소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1학년이시니까. 동기 정도로 이해하세요. 동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아내 팔기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세요. 1920년대, 30년대 농민층의 전반적인 몰락과 빈민화는 이렇게 나왔죠. 부부관계와 가족의 자연스러운 해체로 일어났고요. 일자리를 찾아 떠난 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채 버려둔 채 유기라는 건 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유기견 생각하세요. 유기견 버려둔 채
사라져 이혼하거나 남편의 폭력과 가부장적 종속을 피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내가 집을 떠난 일이 많았다. 김유정 소설에는 이런 가족 해체, 유사 출분이 소재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나가버린다는 거죠, 바깥으로. 그래서 이 만무방, 아까 이야기했죠? 만무방, 뭐죠? 막대 먹은 아이죠. 그게 만무방이에요. 예전에 드라마 중에 그 막대 먹은 영애 씨라고 막대 먹은 영애 씨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막대 먹은 그 영애 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여자 만무방이에요. 여자 만무방. 이게 막대 먹은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만무방의 응칠은 거기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야반도주예요. 가족들과 헤어져서 동생 집에 와요. 산골 나그네에서 거지 아내는 병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 다른 남성과 거짓 결혼한다. 소낙비에서는 외간 남자의 성폭력을 당하고 처비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고도 기뻐하는 아내가 온다. 이 작품 외에도 가을, 정조, 정분, 아내 등에서도 아내를 미천으로 삼아 돈을 벌려는 한심한 남편들, 남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아내의 공식, 곧 아내 팔기 모티브가 나온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이죠. 비윤리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남편의 폭력과 비하의 행동은 실상 당대 조선 농민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농민의 삶을 개연성 여기는 개연성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개연성이란 말. 이 개연성은 뭐냐면 있을 법함.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있을 법함이라고 쓰세요. 그런 것이 이제 개연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그 당시에 있을 법하다 재현했다. 그래서 빈궁하고 무력한 남성 농민의 현실을 아내 팔기로 그리고 넘겨보세요.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처와 우부 맞죠? 어리석은 아내와 어리석은 남편이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우처와 우부의 궁합은 거기 2번에 지금 128쪽 보고 있어요. 자, 거기 2번에 우치와 우부의 궁합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조건이 나아지면 정상적으로 복원될 것임을 이제 어떤 암시한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필기해 주세요. 우치와 우부의 궁합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까요? 아내의 남편은 들병으로 나서겠다는 아내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먹고 살기 위해 아내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이익인지 셈하며 못생겼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고 화풀이를 하는 파렴치한 남성이다. 그리고 아내는 가정의 노동력이고 생계수단, 피곤한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자 불운의 핑계가 되는 존재, 남편의 소유물과 다름없이 그려진다. 그래서 가부장제의 폐해, 여성의 성매매, 폭력의 문제가 지연되지만 내포 작가의 분명한 비판적 거리를 찾기 힘들다.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묘한 궁합을 암시하고 있어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간의 싸움을 해도 잠시 떨어지기가 아깝도록 착착 붙는 찰떡처럼 끈끈한 찰거머리 정이 있다는 서술. 이런 것도 이야기. 그러니까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말 우리 쓰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부부 혹은 가족의 울타리를 지탱하며 언젠가 삶의 조건이 호전되면 정상적으로 복원할 잠재적인 힘을 여성에게서 발견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읽어보면 상당히 남편의 입장에서 그렇죠? 시선에서 서술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렴치한 남편의 압도적인 능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안에는 1인칭 화자인 남편에 의해 서술되고요. 압도적인 능변으로 독자를 몰입시키고 김정 화자를 통해 특유의 해학과 감칠맛 나는 언어 표현을 구사한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골계하고 이제 문학 공부하시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골계와 해학이 있어요. 자, 이 차이점은 해학은 그냥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근데 골계는 웃기는 것 해학이죠. 플러스 뭐다? 풍자. 풍자가 들어가요. 풍자. 뭔가를 풍자한단 말 들어보셨죠? 웃기는 것 플러스 풍자.
이게 골개입니다. 그러면 이 김유정의 작품의 특징은 회화일까요? 골개일까요? 골개예요. 김유정 작품. 자, 김유정 작품의 대표적인 게 뭐죠? 봄봄과 동백꽃. 꽃인데 이 봄봄 동백꽃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 점순이에요. 그리고 나가 나오죠. 점순이는 뭡니까? 일종의 나는 소작이네 아들이죠. 아들이고 이 점순이는 뭡니까? 일종의 그 대지주 밑에 마름이죠. 마름 그 밑에니까 약간 그 마름의 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높죠. 이 소작임보다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이제 사랑의 감정 이런 게 싹트는 이야기가 이 봄봄과 동백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128쪽에 이제 나오죠. 끝에 김정 화자를 통해 특유의 해학과 감칠맛 나는 언어 표현을 구사하고 서술의 중간중간에 땀을 낼련, 경을 칠련, 망할련 뭐 해가지고 상당히 좀 비하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 김유정의 자 거기다 써보세요. 통한 비속어를 통한 역설적 전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대상을 얕잡아보고 경멸하는 태도와 정겨움의 표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이제 보면 남편의 계산 경계의 시선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아내에 대해서 거기 이제 4번 옆에다 좀 땡땡을 쓰시면 돼요. 아내의 겉모습이 외양이죠. 외양과 태도를 과장되고 예, 희화화하여 표현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희화화가 뭐냐? 웃기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화 표현에서 자, 바로 사실과 농담의 경계에 있는 애매성이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남편의 계산과 경계의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작품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은 마지막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작품에 대해서 자, 이 작품은 거기 130쪽에다 좀 필기 좀 하시면 좋겠는데 우둔한 남편과 들병이가 되려는 아내의 힘겨루기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 작품을 이제 보면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아내보다 존재감이 커요.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아요. 여기서는 뭘까요? 남편이 아내보다 적어요. 등호 방향.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남편이 아내보다 크니까 이 아내를 약간 비하겠죠. 박색, 그다음에 음치, 우둔, 그다음에 반만 축내는 한심한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남편과 아내가 같다는 것은 이 똘똘이죠. 똘똘이 출산 후에 태도가 변화해서 질병의 일을 하겠다는 아내, 나의 지도.
이거고요. 자, 세 번째 여기 남편이 아내부터 적다. 이건 남편 아내 외출이죠. 아내 외출. 그래서 야학에서 신식 참가. 뭉태와 어울려 음, 아내가 뭘 배워요?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워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필기를 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좀 더 위에 있다는 어떤 생각, 또 남편과 아내가 같다는 생각, 또 남편이 아내보다 좀 더 떨어진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김유정의 아내라는 작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자, 그게 이제 바로 아내라는 작품에 대한 좀 더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그 앞 시간에서 제가 이제 아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까지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밀꽃 필무렵을 좀 볼게요. 자, 오늘 메밀꽃 필무렵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김유정의 아내가 아마 이 작품을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해서 제가 조금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메밀꽃 필무렵 몇 년작이냐? 1936년작이 일단 쓰세요. 가로에 놓고. 36년작이고 밑에 이효석부터 보죠. 한국 소설사에서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 위장된 수능주의. 여러분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위장된 수능주의. 수능은 이게 결국 위장된 수능주의를 두 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친일을 말하는 거예요. 친일. 위장된 수능주의가 친일입니다. 작가다. 이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라는 건 뭐냐면, 이 소설 썼는데 소설보다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메밀꽃 필무렵은 어떻게 이 평가를 하냐면 써보세요. 시적 수필의 경지. 메밀꽃 필무렵보다 시적 수필의 경지다. 이르는 작품이거든요. 도시와 유령으로 등단했다. 동반자적 특성, 여기 여러분 이제 동반자적 특성이라면 좀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동그라미. 자, 이건 뭐냐면, 자, 카프, 한국예술가 프롤리타리아 동맹, 한국예술가 프롤리타리아 동맹. 자, 카프죠. 그러니까 카프의 동조는 해, 동조. 카프의 동조는 합니다. 그렇지만 카프의 어떤 그 뭡니까 생각들을 대해서 완전히 따라가진 않아요. 그게 바로 동반자 작가예요. 아시겠죠? 그 어느 정도 동조를 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 산이 아닌 개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내가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니야. 옆산 올라가고 있어. 딱 내려오겠죠. 이게 바로 동반자 작가고요. 그래서 이 이호석의 그 동반자적인 소설이 뭐냐면 바로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노령근해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노령근해라는 작품이 이호석의 대표적인 동반자적 소설인데 이호석은 뭐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렇죠? 이효석 봉평에 가면 또 이효석 문학관도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문학 진영의 이목. 프로문학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프로문학 프로가 뭐다? 아마추어의 반대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자, 프롤레타리아는 이게 뜻이 뭐다? 무상계급.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문학 1933년 구인회는 아홉 사람이 모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구인회죠. 한자로 쓰면. 아홉 사람이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이상이라는 작가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가입 전부터 경향적인 요소에서 탈피해서 향토적이고 이국적이고 에로틱한 모티프, 시적 분체, 승화한 순수 문학.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 산, 돈, 이거 돼지입니다. 돼지. 돈은 돼지라고 써놓으세요. 합은 벽공무원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작품은 보세요. 이 작품은 어떤 거냐? 일단 이 작품에 거기다 좀 필기하세요. 시간적 배경이 뭐냐? 어느 여름 장날. 파장, 장을 끝마친 게 파장이죠? 무렵에서 밤이죠. 그러면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뭐냐? 공간적 배경은 뭐냐? 바로 봉평 장터죠. 봉평 많이 가보셨죠? 그래서 봉평 장터고. 그러니까 봉평에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봉평에서 대화로 가는 70리 산길.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어떤 소설이냐? 서정소설인데, 서사적 요소를 음악적, 회화적, 서사적 요소를 음악적이고, 회화적, 디자인 등 서정적 요소와 결합. 자, 이런 것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메밀꽃 필무렵은 충주집이 있고요. 뭐 성사박래가 있죠. 충주집, 성사박래 뭐 이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처녀가 중요하죠. 처녀. 뭡니까? 인물관계의 매개자. 이게 처녀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귀죠. 나귀 허생원의 형 장화를 허생원의 형 상화를 강화하는 유비적 존재. 허생원의 형상을 강화한다는 거죠. 유비적 존재라는 것은 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이 메밀꽃 필 무렵에서도 이제 문제가 한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문제부터 좀 설명하고 그다음 남은 시간 책을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34쪽. 메밀꽃 필 무렵. 자, 첫 번째 문제는 허생원이 궁평의 장에서 허생원이 궁평의 장에서 버려놓고 파는 것은 그것이 뭐냐? 뭘까요? 바로 피륙이죠. 피륙. 옷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허생호는 누구에 대한 마음 때문에, 누구에 대한 마음 때문에 충돌하게 되는가? 바로 뭐, 누구겠어요? 충주집이겠죠. 충주집이 되겠습니다. 충주집.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자, 세 번째 문제는
Q3. 허생원과 반편성을 돕고, 음, 동고동락한 짐승. 동고, 짐승. 이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당나귀죠. 동키죠, 동키. 당나귀를 이야기합니다. 필기하세요. 자, 그럼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Q4. 네 번째. 허생원과 함께 대화를 향해서 허생원과 함께 대화를 향해 밤길을 함께 걷는 인물. 밤길을 함께 걷는 얘기하시고요. 자, 그런 분이 누군가 조선달과 동이죠. 거기다 쓰세요.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 조선달과 동이죠, 동이. 왼손잡이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허생원과 동이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해준 유전적 특징. 유전적 특징. 이게 뭘까요? 바로 왼손잡이죠.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일단 이거에 답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34쪽부터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134쪽. 여름장이란 내시당초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려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많은 사람들이 걷지반 돌아간 뒤로 팔리지 못한 나무꾼패가 길거리에 뭐 이게 있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죠. 136쪽을 볼까요? 136쪽. 여기에서 이제 그 여러분이 아까 조선달하고 충주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 조선달, 충주집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조선달은 결국 뭐예요? 이 충주집에 대한 누구의 마음을 떠보죠? 허생원의 마음을 떠본다는 거. 이렇게 필기를 하세요. 떠봄. 충주집에 대한 허생원의 마음을 떠본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4학년 때 좀 공부하시겠지만 촉매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촉매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이야기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뭐냐? 바로 빠르고 간결한 무슨 체? 대화체다. 자, 빠르고 간결하니까 뭐가 부여가 되겠습니까? 속도감이 부여가 됩니다. 속도감 부여가 된다라고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고 이제 간결한 대화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충주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밑에 가면 이제 허생원이 태도가 변화하는 이야기가 또 쭉 나와요. 허생원의 태도에